사람들은 50대 여자를 마치 마른 꽃과 같아서 손만 대면 바스라지고 향기도 생기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차가운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따뜻한 불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강민정입니다. 올해 50살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침실에서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몸 안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은 혹독한 겨울인데도 제 실크 잠옷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또 갱년기 안면 홍조였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이 죽었다는 것을 씁쓸하게 상기시키듯 예고도 없이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제 몸은 언제나 불이 난 듯 뜨겁고 답답했지만 심장은 빙산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운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남편, 박 지점장입니다. 그는 천둥 같은 코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가끔 꿈속에서 입맛을 다셨습니다. 지독한 소주 냄새와 이불에 밴 담배 냄새, 그리고 늙음의 냄새가 코를 찔러와 위장이 뒤틀릴 듯 역겨웠습니다. 박 지점장은 대형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밖에서는 점잖고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의심 많고 게으른 남자일 뿐입니다. 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소기계이자 월급 없는 요리사였으며 퇴근 후 그의 짜증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은 운동장처럼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유학을 떠났고 남은 건 저와 차가운 내 벽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기미, 처지기 시작한 피부, 그리고 우울한 바다를 담고 있는 눈동자. 너도 늙었구나, 민정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곰처럼 덩치는 크지만 기묘할 정도로 다정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 주 주말, 남편은 또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권위와 거짓된 행복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봐, 당신 뭐 하느라 이렇게 굼떠? 얼음 좀 더 가져와. 맥주 다 떨어졌는데 귀 먹었어? 거실에서 박 지점장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얼음통과 차가운 맥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가요. 직원들은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박 지점장님은 정말 복도 많으십니다. 저는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입꼬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제 시선이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구석에 묵묵히 앉아있는 든든한 바위 같은 남자였습니다. 서태욱이었습니다. 서태욱은 지점의 신임 기술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렸고 키가 185cm에 어깨가 태평양처럼 넓어 마치 북극곰 같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얼굴은 강직한 사각형이라 아부자라는 영업직 직원들의 비열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제가 서태욱 앞에 김치 접시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첼로 소리처럼 낮고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일 뿐인데 왜 제 등골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을까요? 제가 돌아설 때 태욱 씨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빈 맥주병들을 몰래 모아 발밑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치울 일을 덜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의 손은 아주 컸고 손가락은 길었으며 기술자답게 굳은 살이 박여투박했습니다. 그가 맥주잔을 들면 잔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을 보며 그런 안전함을 느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남편의 손은 삿대질하고 식탁을 내리칠 줄만 알았지. 이 남자의 손처럼 누군가를 받쳐주는 손은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되어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거실은 흘린 음식과 엎질러진 술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점장은 인사불성이 되어 거실 한가운데 비싼 카펫 위에 토해놓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드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토사물의 신냄새,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코를 막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천박한 걸까? 갑자기 또 열감이 치솟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번쩍거렸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로 쏠려 비틀거렸습니다. 악! 저는 맥주 웅덩이를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제 눈앞에는 강화유리 테이블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끔찍한 고통과 피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아 이마가 유리에 닿기 직전에 저를 꽉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태욱 씨였습니다. 그는 아직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엌에서 저 대신 손을 씻다가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몸이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곰 같은 힘을 가진 태욱 씨가 두 팔로 저를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주님 안기였습니다. 50살이나 먹은 무겁고 처진 여자인 제가 그의 품 안에서는 마치 나무십처럼 가볍게 안겼습니다. 제 얼굴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습니다. 얇은 와이셔츠 너머로 그의 심장이 쿵쿵쿵 하고 강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겨운 술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상쾌한 비누 냄새와 깨끗하고 남성적인 땀 냄새만 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후각을 파고들며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깨웠습니다. 태욱 씨는 저를 남편의 토사물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1인용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세요. 좀 쉬세요. 청소는 그만하시고요. 땀을 닦아주던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우연히 제 뺨에 닿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제 피부로 그의 온기가 전해져 오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잔인한 대조에 제 안의 인내심이라는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저는 흐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저는 그냥 늙은 하녀일 뿐인데 태욱 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큰 손 안에 감추듯 쥐었습니다. 사모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녀로 살기 위해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나이가 몇이든 사랑받고 아껴져야 합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우울한 강민정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갈망하고 약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찾은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무심한 남편의 코골이 사이에서 그 순간 정신적으로 이미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거대한 곰인형 같은 남자가 제 지루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욱 씨는 우리 집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바로 수도와 전기를 고치는 기술팀장으로서 말입니다. 이 집도 참 사람 마음을 잘 아는지 남편이 집을 비우기만 하면 욕실 전구가 나가거나 싱크대 수도가 새거나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려오는 사람은 늘 그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렌치를 건네줄 때 몰래 스치는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줄 때 수증기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싱크대 밑을 수리하며 일부러 그 넓은 어깨를 제 다리에 살짝 기대어 올 때였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안면 홍조를 치료했습니다. 칙칙한 회색 옷 대신 화사한 색깔의 원피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여자는 20대든 50대든 사랑을 하면 마른 나무가 단비를 만난 것처럼 즉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박지점장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 많은 늙은 여우였습니다. 그는 따져 묻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초리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요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며? 어느 날 아침 제가 눈썹을 그리고 있자 그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좀 가꾸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는 아주 큰 곰인형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신 선물이야. 요즘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집 분위기도 살릴 겸 거실에 두라고 사왔어.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로맨틱한 선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곰 인형이라니요. 저는 남편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동하여 곰 인형을 안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찻상 맞은편 소파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곰 인형의 까만 눈동자 속에 부릅뜬 제3의 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주말에 박 지점장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도박하러 가는 것이었지만요.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태욱 씨를 불렀습니다. 이번 핑계는 거실 에어컨 누수였습니다. 태욱 씨가 공구함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소매를 걷어 올려 단단한 팔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저는 몸에 밴 수줍음 때문에 멀리 서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까? 그가 물었지만 시선은 핑크색 립스틱을 바른 제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계속 물이 떨어져요. 태욱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찻상에 공구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자기술자의 직업적 습관대로 그는 콘센트를 확인하기 위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는 거대한 곰인형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곰인형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으려 했습니다. 곰인형 좋아해요? 하지만 태욱 씨가 갑자기 검지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그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심각하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모드를 켜고 곰인형의 눈을 비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곰인형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보라색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외선 조명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데 태욱 씨가 날렵하게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큰 손으로 떨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검지로 제 손바닥에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썼습니다. 카, 메, 라, 위, 포, 지, 마.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덫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태욱 씨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면 당장 내일 그 영상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태욱 씨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마치 전문 배우처럼 큰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아, 사모님. 이건 에어컨 배수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제가 베란다 실외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는 제게 윙크를 하고는 세탁실로 내려가는 계단 쪽의 사각지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빨리 좀 고쳐주세요. 너무 덥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위험하고 자극적인 사랑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각지대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 집, 박 지점장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고민형 앞에서는 예의 바른 타인이었습니다.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우리는 저 전자눈을 위해 연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넓은 집이었지만 사각지대는 몇 군데뿐이었습니다. 부엌의 거대한 냉장고 문 뒤, 계단 밑에 좁은 세탁실, 그리고 화분으로 가려진 베란다 구석. 그 좁고 어두운 곳들이 우리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태욱 씨가 냉장고를 점검하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제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거실에서의 시야가 차단되자마자 태욱 씨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차가운 부엌 벽에 밀착되었습니다. 그가 키스했습니다. 밖에서 참았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 격렬하고 급한 키스였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 목, 떨리는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가 사라질까 두렵다는 듯 제 허리를 꽉 쥐었습니다. 태욱 씨, 너무 위험해요. 저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과 육체적 갈망이 뒤섞여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흥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마요. 태욱 씨가 목을 긁는 듯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고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자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는 당신을 가뒀지만 나는 당신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리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부엌 구석의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민정 씨, 기다려줘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히 모이면 당신을 데리고 여기서 나갈 겁니다. 카메라 없는 곳, 박 지점장이 없는 곳으로요. 제가 작은 수리점을 열 테니 당신은 꽃을 키워요. 어때요? 그 약속은 어떤 달콤한 말보다 달콤했습니다. 시들어가던 50대의 저에게 다시 생기가 넘치게 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우리는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심장 박동을 느끼며 저승사자의 사각지대에서 짧은 온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놓아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빛 속으로 걸어나가 다시 무뚝뚝한 수리공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괜찮습니다, 사모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이 거인을 제게 보내준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의 행복은 늘 위태로운 법입니다.
박 지점장은 카메라로 외도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는 심각한 금전적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바닥까지 비열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륜 현장을 잡으려던 게 아니라 제 연인을 자신의 범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끔찍한 덫이 놓였고 순진한 태옥 씨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내부 감사팀이 박 지점장의 지점을 감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시스템 유지보수 기금에서 5억 원을 횡령해 마카오 도박장에서 모두 날린 상태였습니다. 발각되면 그는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은 있지만 저항할 힘은 없는 사람. 기술팀장 서태옥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박 지점장은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귀가했습니다. 민정아, 술안주 좀 준비해. 오늘 저녁에 태옥 군을 집으로 초대했어. 그 친구 요즘 일 잘하던데 상 좀 줘야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하필 태옥 씨를? 이미 눈치챈 걸까? 아니면 함정일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태옥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지 마요, 그 사람 이상해요. 하지만 태옥 씨는 직장인의 성실함과 자존심으로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님. 저는 업무상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상사의 초대를 거절하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일 겁니다. 조심할게요. 저녁 입입 시 태옥 씨가 왔습니다. 술자리는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계속해서 태옥 씨에게 술을 따라주며 웃고 떠들었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자, 마시게, 서 팀장. 자네는 내 오른팔이야. 앞으로 부지점장 자리까지 밀어주겠네. 태옥 씨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 지점장의 비열함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술잔에 박 지점장이 강력한 수면제를 몰래 타 넣었던 것입니다. 이 잔은 우리 형제 같은 의리를 위해 원샷하게. 태옥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잔을 비웠습니다. 불과 15분 후 그의 눈이 풀렸습니다. 곰처럼 거대한 몸이 비틀거리더니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태옥 씨, 제가 부축하려고 달려나갔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박 지점장이 소리치며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렸습니다. 그는 가식을 벗어던지고 악마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허위 전표와 위조된 송금 의뢰서들이었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태욱 씨의 큰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붉은 인주통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 한 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쿵, 쿵, 쿵. 지장 찍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5억 원 횡령의 모든 죄를 이 무고한 남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제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꼴사납게 넘어졌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곰 인형 속에 숨겨진 카메라 앞으로 제 얼굴을 끌고 갔습니다. 내가 내년이 이놈이랑 놀아나는 걸 모를 줄 알았어? 그가 비웃으며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떡치는 현장은 못 잡았어도 너희들이 소공어리고 손잡는 영상은 다 가지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망신 주기엔 충분하지. 그는 정신을 잃은 태옥 씨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올 거야. 이놈은 횡령죄로 감옥에 갈 거고. 네가 만약 이놈 변호한다고 이 뻥끗이라도 하면 내 불륜 영상 싹 다 인터넷에 풀고 네 자식들한테 보내고 온 세상이 네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게 해줄 테다. 그는 껄껄 웃으며 저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위조된 돈 뭉치를 태욱 씨의 가방에 쑤셔 넣어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꼼짝도 않는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욱 씨는 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저 때문에 덫에 걸렸습니다. 저는 박지점장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쉽게 바스라지는 마른 꽃이라고 생각하겠죠? 틀렸습니다. 마른 꽃은 궁지에 몰리면 불보다 더 거세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자지 않을 겁니다. 사냥을 나갈 겁니다. 그날 밤은 일세기처럼 길었습니다. 현장 조작을 마친 박지점장은 여전히 인사불성인 태욱 씨를 소파에 던져놓고 위조 서류를 그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 끝내고는 저를 보며 경멸 섞인 비웃음을 날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뭘 짜고 있어? 들어가서. 자. 내일 아침에 재밌는 구경이나 해. 저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태욱 씨를 보았습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 도망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겼고 열쇠는 박지점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가 너무 강력해서 그는 당장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점장은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승리감과 술기운 덕분에 죽은 듯이 자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그의 휴대전화가 침대 머리맡, 그의 손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올라가 원수 옆에 누웠습니다. 뒤척이는 척하며 그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깊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로 짚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축 늘어진 그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코를 긁적이고는 다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지문 잠금 설정이 된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그 손가락에 갖다 댔습니다. 띠링.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들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문자 메시지함, 통화 녹음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오늘 오후 불법 브로커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점장님? 희생양 계획은 문제 없겠죠? 그 녀석한테 약 먹이고 지장 찍으세요. 감사팀 쪽은 제가 손 써뒀으니 범인이 자백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가 빼돌린 돈을 해외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문자 메시지들까지. 제 눈물이 휴대전화 화면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여기 있다. 증거가 여기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데이터를 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고 태욱 씨의 이메일로도 100억 번을 보냈습니다. 전송 후 발신 목록에서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곤히 잠든 박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태욱 씨의 손가락을 이용해 그를 해치려 했지만 이제 저는 그의 손가락을 이용해 그의 무덤을 팠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실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욱 씨가 누워있는 소파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의 큰 손을 잡아 제 뺨에 댔습니다. 태욱 씨, 겁내지 마요. 저는 속삭이며
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제가 당신과 함께 바칠게요. 아침 7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지점장이 말끔한 옷차림과 맑은 정신으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와 이제 막 약 기운에서 깨어나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태욱 씨를 지나치며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XX은행 횡령 사건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서태욱이 누굽니까? 수사팀장이 크게 물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즉시 태도를 바꿔 고뇌하고 실망한 상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저기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공금을 횡령하고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 우리 집에 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니. 태욱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약 기운 때문에 어지러워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태욱 씨의 가방을 뒤져 위조 지폐 뭉치와 붉은 지장이 찍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박 지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체포하세요. 팀장이 수갑을 꺼내 태욱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태욱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네 지문이 여기 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박 지점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제 지문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찍힌 겁니다. 태욱 씨가 말하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증거는 이 가방 안에 없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저는 바로 이 박 지점장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한 모든 녹음 파일과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거짓말 마. 너 혼수 상태였잖아. 맞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태욱 씨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부엌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지난 25년간 감내해온 아내라는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태욱 씨 옆으로 가서 남편과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정이고 박 지점장의 아내입니다. 어젯밤 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빼내 이 사람에게 보낸 게 바로 접니다. 너, 이 천하의 죽일 년. 박 지점장이 으르렁거려며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욱 씨가 곰처럼 거대한 몸으로 제 앞을 가로막고 박 지점장의 팔을 쳐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 태욱 씨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뒤로 물러나 씩씩거렸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졌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치정극을 벌여 복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제 얼굴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람난 년입니다. 내연남이랑 짜고 남편을 죽이려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혔다고요. 그는 소파 위 곰 인형으로 달려가 낚아채더니 솜을 쥐어뜯어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내년이 무슨 낯짝으로 세상을 보나 보자. 저는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곰 인형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카메라가 곰 인형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공개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차갑고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카메라는 내 껍데기만 찍었을 뿐이야.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당신 하녀 노릇하는 건 찍었겠지. 하지만 내 심장은 못 찍었어. 저는 분노와 공포로 떨고 있는 박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심장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갔으니까.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충직한 부하를 해치려 했지만 이 사람은. 저는 태욱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은 힘과 친절함으로 당신이 쓰레기 취급한 50살 먹은 아줌마를 지켜줬어. 박인수 씨, 당신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인간이야. 태욱 씨의 휴대전화를 대충 확인한 수사팀장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지점장님, 횡령 및 무고 혐의로 서로 동행하시죠. 차가운 수갑이 박 지점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갔고 넓은 집에는 황량함만 남았습니다. 그의 경력, 명예, 그리고 가정까지.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방역을 얕잡아 본 대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가정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최종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짧게 자른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청록색 꽃무늬 원피스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늙고 우울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잎이 떨어지는 벚나무 아래 낡은 회색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태욱 씨가 트럭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린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단단한 팔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화려한 말 대신 그저 곰 인형처럼 순박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길을 건너 그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가 저를 내려놓으면서도 허리는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웃으며 그의 각진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 빈털터리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나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태욱 씨가 차 문을 열고 꽃모종과 원예 도구가 가득 실린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교회의 수리점이 다 지어졌습니다. 아주 넓은 정원도 남겨뒀고요. 거기서 꽃 키울래요? 저는 전기를 고치고 당신은 꽃을 심고 우리 강아지도 한 마리 키웁시다. 저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 남편의 고급 세단처럼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기름 냄새와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찬란한 노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대저택이나 호화로운 파티가 필요 없다는 것을요. 사랑은 하늘이 무너질 때 저 대신 받쳐줄 넓은 어깨와 추운 겨울날 저를 이끌어줄 따뜻한 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어둠 속에서 제 연인을 찾아 그를 빛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